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침체되는 극심한 양극화 속에 시장은 세금을 피해 똘똘한 한채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금 던졌습니다. 또한 똘똘한 한채를 겨냥한 보유세 논의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여러 변화들이 닥칠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시며 현재는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ABC 이 아주경제 스튜디오에 와주셨는데 혹시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대 건축과에서 도시설계를 강의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그 도시설계 전문가로 꾸준히 일해왔고 최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서 주택공급과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아주경제하고 인터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교수님 막 영상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좀 인터뷰 준비하면서 교수님께서 공간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간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 있으신지 뭐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공간복지라는 이제 단어를 뭐 만들고 이렇게 막 전파하고 그런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네. 10년쯤 됐네요. 제가 딱 10년 전에 그 학교에서 이제 연구년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에 강의를 1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주로 뭐 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 학생들인데, 이렇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니까 중간 발표 끝나고 신을 때. 네. 그랬더니 일단 대부분 이제 그때는 BTS가 알려지기 전이고 싸이가 유명할 때예요. 그래서 싸이나 아니면 뭐 K 드라마 그때 대장금 같은 거 이런 걸로 한국을 접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뭐 삼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네 이거 어디서 들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국 유튜버들이 다 영어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삼포 이야기를 퍼뜨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인데 선생님은 거기서 어떻게 사셨냐 뭐 이런 질문들이 들으면서 야 이거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의 엄마를 느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제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공항에 내려서 보는데 좀 낯선 풍경이 이제 그전엔 제가 몰랐던 그게 뭐냐면 커피숍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1년에 커피를 한 400잔쯤 마시더라고요. 세계 평균이 한 100잔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한 3잔 마신 것 같습니다. 4잔 더 마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잠을 못 자면서까지 일해야 되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또 자료를 봤더니 60%가 카공족이에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결국은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나 뭐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못 하는 공공이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거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할 때 민간 돈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공에서 그 신경을 너무 안 썼다. 이런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앞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이러다가 이제 SH공사 사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이제 비아파트 지역이 한 40%쯤 돼요. 그러니까 60%는 아파트에 사시고 40%는 비아파트, 뭐 연립 빌라 다세대. 근데 연립 빌라 다세대 이쪽 주민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차장도 힘들지만 뭐 경로당 가시려면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독서실 가기도 커피숍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내가 먼저 해결해야겠다. 아파트는 나중이고. 그래서 공간복지라는 이름으로 비아파트 지역에 SH가 갖고 있는 뭐 이제 빌라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보육, 경로, 독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뭐 빨래방 같은 것도 넣고
빨래방 수익도 됐어요. 코인 빨래방.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고, 네. 뭐 이게 조금은 좋아지는 거죠, 주거 환경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간도 복지구나.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해왔고, 좀 전국적으로 좀 퍼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그 방향으로 예.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고 또 그렇죠. 가지게 되신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여러 또 정책이나 또 이런 걸 네, 만드신 그렇게 거고 제안을 네, 했죠. 제안을 하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출발은 삼포에서. 삼포요. 결혼? 네, 출산, 연애 연애. 삼포에서 좀 예. 사실 되게 좀 오래전 얘기인데도 지금 크게 또 달라진 것도 달라진 없어서 참 슬픈 이야기예요. 네, 너무 슬픈 이야기인 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건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뭔가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과열됐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오르는 데만 오르는 양극화다, 초양극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부동산, 이 주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일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난 시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2012년, 13년쯤 되면 이제 그때가 금융위기를 이제 막 지나간 후의 이야기인데 그때 벌써 이제 금리가 2%대로 낮아져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때부터 전세라는 게 이제 사라질 운명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정부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당연히 갖고 있었죠. 전세는 서민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이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보증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에 묶인 돈이 그 후로부터 꾸준히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게 한 2016, 17 이때쯤 될 텐데 전세가 이제 매매 가격을 견인하게 되는 네. 많이 바닥에 쌓여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2019년부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주택 가격이 늘어났고 꾸준히 이제 공급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아시는 대로 거의 이제 금융상품이 됐고 양극화가 됐고 또 올해부터는 한 몇 년 동안은 지난 이제 한 3, 4년 전에 인허가 물량을 비추어 보면은 서울의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는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고 지난 5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 이동을 보면은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들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빠집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50만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거고 네. 뭐 20만까지는 그런 대로 그 이하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뭐 소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나오게 된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 하락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막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모든 부동산 문제 또 주택 문제 해결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맥을 짚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늦었지만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을 우리가 이 수도권의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집값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규제나 네. 공급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 말 아니면 이제 내달 초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네 번째 대책 발표인데 유휴부지나 노후 뭐 공공청사 등에서 뭐 대상지와 공급 가능한 주택 수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교수님께서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번 공급 대책 발표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아니면 교수님의 의견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100%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뭐 알아도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여러 차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유유부지라든가 공공의 청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는 대단히 좋은 방향을 선택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유유부지나 공공의 청사의 소유권은 다 공공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민간이 갖고 있는 부지를 개발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는 속도 면에서 일단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주택 공급을 정확한 로드맵이나 타임라인을 갖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SH 사장이나 GH 사장으로서 여러 차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어떤 게 문제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0년의 8.4 대책부터 이제 이런 부지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네.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조달청 부지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근데 반대하는 원인들이 대개는 이제 교통이 복잡해진다. 네. 또는 환경이 훼손된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유들. 결국은 하나로 한마디로 하면 네. 내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니까 네. 정부가 이제 이걸 그 특별법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들을 잠재울 방안을 같이 내주지 않으면 발표하고 다시 또 시간만 지체되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 더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작년에 있었던 6.27 대책도 나오고 나서 한 3개월 남짓 좀 지속됐다가 화를 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서 이 공급 대책이 발표가 돼도 좀 지속이 가능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급 대책이건 아니면은 금융 대책이건 네. 석 달 넘긴 대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난 몇 년간. 네. 그게 이제 버틸 수 없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작동을 안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반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약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주택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방안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칵테일처럼 가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주민의 반발을 얼마만큼 해소해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세게 반응하는 게 아까 그 공공청사 같은 거 개발하면 그 현행 법으로 임대주택밖에 못 들어가요. 저도 뭐 동사무소, 버스 차고지 이런 건 많이 개발했었는데 임대주택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을 고쳐서 이게 분양하고 임대가 적절히 섞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이렇게 양극화가 된 상황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좋은 부지라고 말하는 그러한 뭐 교통 좋고 이러한 땅들이 반발이 훨씬 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 그러니까 뭐 몇만 호 공급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같이 내놓아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지난 9.7 대책에서 정부가 서울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 뭐 태릉CC 그리고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등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 그 LH 사장으로 역임하셨을 때 추진하셨던 방안이기도 했고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도심 기능이 집약된 좀 컴팩트 시티 등 뭔가 유휴 부지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가장 해결책으로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만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400개 정도 있어요. 네. 주민센터는 대부분 4층이고 역세권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층수로 올려서 뭐 한 19층, 20층까지도 해봤는데 뭐 하나 개발하면 보통 한 150에서 200호 정도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들 낮게 지었어요. 네. 그런 건물들이 그런 유형들이 동사무소도 있고 뭐 경찰서도 있고 뭐 몇 개가 있죠. 우체국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동사무소 400개가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네. 일시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200호씩 해서 네. 400개를 곱하면 8만 호예요. 그것만 해도. 또 역세권에. 네. 이런 식의 이제 아까 말한 법 개정, 네.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된다면 네. 우리가 땅이 없는 게 아니고 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굉장히 네. 빠르게 하면서 뭐 동사무소 같은 건 공공이청사고 또 서울 외곽에 공영버스 차고지 같은 것도 몇십 네. 개씩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융복합해서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리면 생각보다 많은 땅이 있어요. 이미 있는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뭐 동사무소나 그렇습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네. 뭐 지하든 지상으로 올리든 그렇게 그렇죠. 하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휴부지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휴부지마다 그 주택만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일부지로 남아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다 개발하자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아까 뭐 동사무소나 이런 거는 사실은 청년주택이나 네. 노인주택 이런 거에 적합해요. 역세권이고 가까우니까. 근데 애 키우는 과정은 또 다른 부지를 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뭐 주택을 이 많아지면 도시 경쟁이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고 지금 이제 저 경제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네. 재택도 늘어가면서 그렇게 오피스 많았던 맨하탄 같은 경우도 오피스 네.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지금 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있을 만큼 네. 그 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오피스가 많아야 도시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좀 전과는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또 지분 적립형 주택을 또 최초 도입하시기도 했는데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을 좀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주택 공급 다양성 등 좀 여러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전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분 적립형을 이제 재구상한 거는 한 5, 6년 전입니다. 네. 그때 이제 SH 사장을 할 때인데 그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 따라서 이제 전세 가격도 올랐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 이때쯤 되면은 그 서울의 국민평형 아파트가 네. 10억을 돌파를 해요. 그리고 전세가 이제 한 70% 정도 수준, 네. 7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이 네. 그 아이들 결혼시킬 때 상견례에서 네. 다투는 경우들이 좀 생겼다고 알려줬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집은 남자가 열고 혼수는 여자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전세 자금도 너무 비싼 거예요. 7억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상을 했냐면 내가 초기 자금의 그 주택 가격의 20%를 내고 네. 나머지 80%는 20년 동안에 나눠 상환하자. 그러면 10억이면 2억이잖아요. 네. 뭐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든 그걸 뭐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의 전세 가격 정도죠. 그 집값 오르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마련을 해서 나머지는 꾸준히 네. 갚아 나가자. 이런 구상을 했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실현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이제 법에 박혀야 되는데 법에 안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지자체사장이 됐을 때가 이제 일할 때가 23년인데 그때 이제 시행령까지 다 만들고 네. 그 이듬해가 되면은 광교부터 시작을 해서 지자체에서 짓는 신도시에 10,000호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라고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도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은 그 할 수 있게끔 이미 정비가 네. 다 됐고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라든지 비수도권 그 자기가 초기 자금 굉장히 적게 하고 네.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여건이 돼 있으니 좀 전국 확대 가능성도 뭐 있긴 예,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그래서 보시는. 전국은 이제 네. LH, 경기는 GH, 서울은 저 SH가 네.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방 양극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초반에도 말씀 주셨는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말 대비 한 8.98%, 약 네. 9% 가까이 상승했는데 비수도권은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좀 제외하고는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비수도권이 좀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양극화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네. 지방에서는 새 살고 서울에 저기 주택을 매입해 놓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만 강화하면 세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대신에 양도세 같은 건 좀 감면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지방하고 이제 수도권하고 주택의 상승이나 이런 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게 유도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그건 세금이 할 일이고 네. 세금 조정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네. 되는 거죠. 지금 일자리가 너무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자리를 빨리빨리 좀 분산을 시키고 지금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공공기관 때 여전히 이제 지방 효과를 못 봤던 거는 네. 교육이나 의료 같은 시설이 뒷받침이 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네. 부분을 차근차근 만들어줘서 지방이 살기 좋게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지방에 살면은 내가 생활비도 좀 덜 들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걸 좀 우리가 누릴 어쩔 수 수가 없이, 없는 네, 또 거란 서울로 말이에요. 올라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의료, 쇼핑, 교육 이런 여건들을 향상시켜주면 네. 사실은 이제 삶의 질이 훨씬 지방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굉장히 빠르게 결정해서 빠르게 가야 돼. 빨리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LH 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이제 국토부가 LH의 사업 방식을 개편하고 또 미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또 뭐 재무 건전성 확보 또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이 뭔가 LG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런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H 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곧 보고서가 나올 테니까 제가 뭐라고 막 뭐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업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교차 보존이라는 거예요. LH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수도권에서 택지를 팔아서 거기에 남는 이득을 가지고 비수도권을 도와주는 이게 이제 LH의 사업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LH가 그 2009년에 합쳐지기 전에 주공 토공으로 나눠졌을 때도 토지공사가 이제 그런 모델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그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LH가 돈 벌어서 네. 주택 많이 지어라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차 버전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네. 한 2, 3조 정도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꼭 그 방법을 안 쓰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 A라는 사람의 토지를 수용을 해요. 네. LH가 공공이. 그리고 이거를 비싸게 팔아요. 네. 근데 그걸 사가는 사람의 상당수가 또 민간이에요. 뭐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걸 남의 거 수용해다가 네.
개인 걸 뻥튀기해서 또 다른 개인에 네. 판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었는데 이걸 이제 벗어나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자 수용을 한다면 수용을 해서 네. 이거를 팔지 않고 직접 지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쓰자. 또 뭐 분양주택도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간다면 공공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걸 수용해서 또 팔고 이거는 이제 그만하자. 좀 그만하고 네. 직접 해라. 약간 그렇죠. 이런 방향이고. 방향성은 맞게 간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그 디테일이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질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개혁 방향의 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좀 아까 양도세나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처 이걸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부동산을 다주택자 분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네. 대통령께서 하신 거는 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계속 유예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5월이면은 다음 달에 지방선거인데 또 유예해주지 않겠냐라는 이제 당연히 그런 기대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이게 그러면 유예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니까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원칙을 지키는 거는 좋은 방향이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네. 거래가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양도세는 장기적으로 그 보유세하고 밸런스는 맞춰줘야 된다. 실제로 양도세가 없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네. 사고 파는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세금은 그 보유세에서 네.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금의 어떤 명확한 원칙이 네. 좀 이번 기회에 마련이 되면 좋겠다. 그때 세웠다가 뭐 유예해주고 그런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원칙과 방향을 정하면 또 밀고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과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카메라 보고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인사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아주경제랑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우리나라의 그 주택 문제, 그리고 아까 이제 공간 복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고자 저도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안 풀리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라도 해결되기를 이렇게 참 고대하고 있고 또 아주경제도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많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김세용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좀 현재 부동산 진단 그리고 여러 방안 또 공간 복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연한 숫자가 아닌 좀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이 좀 잠재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